네, 안녕하십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의 문서진입니다. 시장이 참, 뭐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주식 투자할 때 쉬운 적이 있었냐마는 요즘 같은 시장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시장의 조정의 가장 이제 결정적인 요인 자체가 뭐 경제적인 관련 부분, 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제 뭐 연간 6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에 대한 이제 관세 보복, 거기에 이제 기술 이전 제한 뭐 요에 관련된 뭐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하면서 또 이제 문제가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이게 어쨌든 결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제 급락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이처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은 뭐 차바이오텍까지 이런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주요 이제 시장의 주도주군이었던 이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의 악재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 전체의 분위기를 다 급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코스닥도 또 중요한 건 이제 시장 분위기 자체도 여기에 같이 물렸죠. 그러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현재 시장의 악재 자체가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면 만약에 뭐 펀더멘탈의 훼손이 있냐 마냐 이 부분을 뭐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이 가능한데 이게 아니더라도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정치적인 부분은 우리가 사실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참 대응하기가 까다롭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 현재 일단 이벤트가 터진 건 터진 거고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가 지금 터져 있는 이벤트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지금은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급락이 나왔다고 더 리스크가 또 커질 것 같다고 지금 자리에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종목을 팔면 안 되는 종목까지 다 팔아버리도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내가 현금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 시장 상황과 관련 아무 관계없이 그냥 많이 오늘 떨어졌으니까 나는 무조건 사는 거야 라고 해서 또 아무 자리나 또 아무 종목을 또 사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지금은 조금은 시장의 좀 악재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조금은 지금 현재는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뭐 뒤에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이런 하락 자체가 뭐 되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악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런지는 제가 이제 조금씩 차차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첫 번째 제가 모신 게스트는요. 이걸 안 다룰 수는 없겠죠. 자, 미중 분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중국산 수입산 제품에 연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건데요. 현실화된 무역전쟁 가능성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30억 달러 규모의 맞불 관세를 내놨는데요. 한국 기업에도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G2 무역 분쟁 심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는 미중 무역 분쟁 심화입니다. 네. 일단 뭐 예상하셨던 대로 일단 미중 무역 분쟁 심화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일단 첫 번째 게스트로 모셔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망부터 이야기 드리면 일단 미국이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재료 자체는 이미 2주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예고를 했죠. 그러니까 600억 달러 규모의 그 기술 이전 제한까지 포함하면 600억 달러죠. 실질적으로 관세 부과와 관련된 부분은 500억 달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지금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주 전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진짜 이제 불씨를 당긴 거죠. 시장에서는 아이 설마 하겠어?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 거죠. 행동에 옮기면서 시장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중국까지 맞불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농산물과 철강 제품에 대해서 한 3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일단은 지금 현재는 약간 맞불을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아주 그냥 끝까지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자
보겠다라는 생각이냐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행정명령을 서명을 하면서 뒤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서라기보다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중국을 좋아한다. 예, 중국은 우리의 친구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을 자기는 존경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협상의 문은 좀 열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만약에 중국이 실제로 이 미국과 정말 제대로 한판 붙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30억,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한 600억 달러 규모의 규제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규제했는 규모 자체는 상당히 적습니다. 맞죠? 30억 달러 정도 규제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도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관세 부과를 하고 나서 중국 정부 역시도 지금 이제 계속 대화를 풀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계속 하고 있죠. 지금 로스 상무장관 역시도 이거 나오고 나서 좀 시장에서 우려를 하다 보니까 전체 미중 이 무역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정도 관세는 별게 아니다라는 거죠. 맞죠? 전체적인 무역 규모 자체가 한 3,700억 달러 정도가 되니까 사실 뭐 600억 달러 정도의 규제, 실질적인 관세 부과 자체는 한 500억 달러 미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 말 자체는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로스 장관 같은 경우가 뭐 이렇게 한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자리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한방 제대로 붙겠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미국이 이런 건 있죠. 지금까지 중국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간 분명히 미국이 큰 액션을 취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적당하게만 반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인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도 무역 그때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도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죠.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주의 이거는 이제 옹호해야 된다. 보호무역주의는 일단 배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대화로 풀어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중국은 이럴 수밖에 없죠. 본인들이 잘못한 건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지만 중국이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좀 어불성설이죠. 사실 자유무역주의 균형을 깬 건 본인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제대로 맞불을 놓지는 못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제대로 붙기에는 아직까지 중국은 조금 더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중국 역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아주 크게 맞받아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룰에 그러니까 경기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쨌든 강하게 해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지금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끄집어내고 싶어 하는데 중국은 이걸 일부러 계속 피했죠. 마치 권투에서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인파이터입니다. 붙어서 싸우기를 원하는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복서인 거죠. 계속 이제 빠지면서 툭툭 치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어떻게 한가요? 아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그냥 링 자체를 좁혀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빠져나올 수 없게 움직이는 움신의 폭을 완전히 확 줄여버린 거죠. 자, 이렇게 강하게 딱 때렸을 때 그때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겠냐라는 걸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조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보인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는 지금 중국 정부의 행동을 봐서는 조만간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보지 않을까요? 이거 무역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제가 협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선거를 앞두고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무역 분쟁 보복 관련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면 여론조사 결과 이 부분은 계속 본인에게 계속 네거티브하게 작용합니다.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하죠. 물론 본인 이제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좀 우호적인 역할도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치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예상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트럼프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패권을 막기 위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적재산권을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원래대로 가는 전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안 바뀔 거예요. 계속 나오는 전략인데, 근데 이걸 짜면서 또 하나의 협상 카드로 봐주고 나올 건 제가 보기에는 또 한번 중국의 뭐 이번 이 큰 분쟁을 통해서 시장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극적인 화해 같은 무드를 만들어서 또 한번 또 저는 정치적으로 중간 선거에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지는 실질적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 맞붙겠다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거 있죠. 중국이 이제 미국채를 아예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전략을 쓸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 건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내다 판다는 건 사실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으면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량 매도로 인해서 미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한다면 가장 피해를 받을 것도 중국입니다.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채가 폭락을 하면 미국 금리가 급등을 할 겁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의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와 함께 중국 역시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 미국채의 매도로 통해서 급락을 통한 또 이제 자본에 대한 소위 말하면 손실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채를 대량으로 판다는 것 자체가 외환 보유고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중국 경제에 대한 또 쉽게 말하면 신뢰성의 그러니까 이 훼손이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카드가 중국이 꺼낼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혹시라도 그걸 진짜 꺼낸다면 정말 이제 제대로 붙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확실하게 많이 우려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 부분은 제가 뭐 앞으로도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만 본다면 이게 정말 끝까지 가겠다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그럼 이게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 뭐 다음 주면 끝날 문제냐라는 건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미국과 중국의 이 협상 관련 부분이 조금 더 진행이 좀 돼야 될 겁니다.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거로 더 치닫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기엔 협상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하루 이슈라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조금은 더 시장을 지배할 것 같습니다. 발목을 잡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오늘 시장이 급락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잡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번 오늘 두 번째 또 제가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쩌면 이 미중 분쟁보다 더 우려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마감 1시간 전 코스닥 바이오주가 외국인 매도 공세에 크게 출렁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차익 실험 매물이 집중되었다고 진단했는데요. 오늘은 차바이오텍이 감사의견 한정과 관리 종목 지정에 한가로 급락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의 하락세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승 전환하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급등락하는 제약 바이오 섹터, 향후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게스트는 제약 바이오 방향성입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실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 이 시장 분위기도 있지만 그 시장 분위기에 조금 더 강하게 급락이 나오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이처셀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이죠. 그러니까 그 차바이오텍이 일단은 감사 의견 한정으로 나오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이제 하한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들이 다 하락이 나오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이 네이처셀과 차바이오텍 이 두 가지 악재 자체가 그러니까 바이오주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항상 큰 의문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포인트였죠. 일단은 네이처셀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이 임상 관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바이오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우려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나중에 임상이 실패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연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인데 이걸 일단 촉발을 시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이오를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당연히 그거죠.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 너무 고평가고 그다음 재무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자극시킨 게 지금 현재 차바이오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가 급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자극시켰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흐름 어떻게 될까라는 걸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 드리자면, 저는 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계속 아실 겁니다. 저는 계속 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의견을 좀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염소로로 비유를 했죠.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은 포트 내에서 한 많이 가져가도 30% 정도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이 지난주인가요?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을 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네이처셀보다는 오히려 이제 메디포스트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분명히 옥석 가리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흐름을 통해서 그럼 제약바이오는 완전히 꺾였냐라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이는 명확한 이유는 지금 현재 시장 흐름과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오늘은 다시 급락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글로벌 경기가 지금 현재 우상향하는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성장성에 있는 종목에 베팅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시장은 위험자산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조금 더 베팅이 들어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하고 있는 종목 자체가 바이오 섹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따라 흐름이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시장이 다시 턴을 하면 제약 바이오가 여전히 또 턴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추세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그럼 다음에 올라갈 때도 지금처럼 다 올라갈 거냐라는 건데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계속 밝혀진 것처럼 결국에는 안 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한 번씩 지뢰밭이 나온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계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느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 종목들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1월 달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월 달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올라왔을 때는 정말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쫙 밀렸었죠. 밀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때 그 1월 달에 올라갔던 것처럼 다 올라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1월 달에는 모든 제약 바이오가 올라갔다면 2월 달 급락이 나오고 나서 옥석 가리기가 됐습니다. 그때 그리고 주도주가 되었던 건 줄기세포, 그 다음에 면역신약,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이었는데 이 세 종목들 중에서도 작은 종목들보다는 중형주 이상,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만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면서 옥석 가리기가 1차적으로 나왔는데요. 이제는 중요한 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에는 뭐가 됐나요? 실질적인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경계감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 좀 신경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 부분까지 신경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올라갔을 때보다 더 바이오 섹터들은 조금 더 압축이 되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런 생각이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좀 다음에 이제 올라올 때 반등이 나올 때는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모멘텀은 전혀 약하지 않았는데 그냥 탄력 자체만 둔화되었던 종목들은 오히려 이때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계속 홀딩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종목에 보면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파미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티슈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 월등하게 재무제표라든지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에 쉽게 말하면 이 가치가 더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원 미만이었다는 거죠. 네이처셀 같은 제가 그때 네이처셀보다는 이 메디포스트를 이야기를 했던 경우도 그겁니다. 네이처셀이 3조 원을 갔을 때 그때부터는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근데 중요한 그때 당시 메디포스는 1조 원이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따지더라도 훨씬 더 메디포스트가 더 양호했는데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 됐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럼 오늘이라도 당장 메디포스트를 사라?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는 이미 센티가 무너졌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상승 동력은 가장 큰 동력은 센티멘탈입니다. 근데 이 센티멘탈한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단기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열어두고 시장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 괜찮은 종목이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 템포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더라도 다음 주에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조금은 더 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바이오가 올라왔던 많은 이유들이 이번 조정을 통해서 속된 말로 민낯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센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게 회복돼서 올라갈 때도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1월 달보다는 3월 초에 올라갔던 데가 훨씬 더 적게 올라갔지만 중요한 건 4월 달에 만약에 회복돼서 올라갈 때는 이 3월 달에 올라갔던 것보다 종목수는 훨씬 더 압축돼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압축되는 종목,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어떤 건지 잘 지켜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종목들, 지금까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 평가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던 이런 섹터로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번에 차바이오텍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이 관련 종목들은 이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부분은 무형자산으로 원래 보통 이제 회계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차바이오텍이 문제된 게 그거죠. 감사를 일단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감사를 해버리니까 이 무형자산으로 해버리지 않고 이걸 비용 처리를 매겨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무형자산과 관련된 부분을 자산으로 많이 잡은 비용이 높은 종목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물론 저는 셀트리온도 높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은 조금 저는 예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셀트리온의 지금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쪽에 대한 가치는 이미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건 좀 별개라고 보지만 그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 한번 다시 보시고요. 오히려 페트론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종목 처음부터 그냥 이걸 아예 무형자산으로 표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올라갈 때 조금 더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거 참고하고 힌트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견은 파키아오 대 메이웨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만 인파이트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인파이팅을. 파키아오처럼. 근데 시진핑 주석은 계속 지금 아웃파이팅을 하려고 하죠. 메이웨더처럼. 다시 한번 이 싸움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메이웨더와 파키아오 경기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중요한 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고요. 굉장히 재미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 연출된다면 시장 역시 제가 보기엔 당분간은 좀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게 그러면 추세를 꺾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두 정상 모두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 자체를 아예 추세 하락이 할 거라고 우려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미 지금 현재 100% 주식이 있다. 이미 내가 물려 있다면 오히려 그냥 지금 하락에 투매하지 마십시오. 버티시고요. 다시 한번 가시면 저는 4월달 다시 한번 턴이 나오는 흐름 나온다고 봅니다. 자, 인내하시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혹시라도 신규 매수하실 분은 한 템포 역시 좀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백문이 불여일견의 문서진이었습니다.